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양과 수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요. 의외로 굉장히 많은 성격 심리학자들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고 낯을 가리고 대화를 꺼린다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에 더 가깝고요. 그쵸. 내향적인 사람들이 또 상대방과 재밌게 대화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하고 대화를 즐깁니다. 단 하루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수가 적은 거예요. 사회적 자원의 양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향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MBTI I로 시작을 하는데 누구 만나면 형님 막 이런 분들이 있고. 네, 제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I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MBTI가 성격 검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전혀 안 그러신 거예요. 네, 저는 굉장한 I예요. 완전 I 같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반전. 가끔 심리학자들도 저한테 제가 이제 왜 그 빅5 아니면 헥사코 이런 이제 정밀한 성격 검사들을 통해도 제가 상당히 내향적인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동료 심리학자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성격 검사가 다 허당이었구나. 김경일 교수가 E가 아니고 I구나. 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안 해드렸나? 저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던 이유도 내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첫날 저는 3월 2일 날, 1989년 3월 2일 날, 첫날 저는 난 이 직업을 가질 거야. 근데 저희 때 이미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의 그 꿈은 그러니까 미래의 그 삼고 가지고 싶은 직업은 그때 막 오피스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 기업 임원, 막 실장, 뭐 PD, 막 이런 쪽 되게 막 떠오르는 아주 매력적인 직업들로. 옛날에 드라마 주인공들은 다 실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PD, 뭐 기자, 막 이런 거. 이쪽을 되게 좋아하고, 사실은 교수는 약간 올드한 직업. 약간 좀 이렇게 옛날 방식의 직업.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니까. 근데 저는 친구들이랑 3월 2일 날 이제 대학교 1학년이니까 술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난 직업 결정했다, 오늘.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무조건 교수할 거야. 근데 이제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신문에 봤는데, 연봉 순위에 교수는 한참 밑이야. 지금은 더 밑이죠. 아, 그래요? 정말 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년이 길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사람이 너무 모자라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정말 10년 전에서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막 65세 막 이렇게 다 늘려버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날 뭘 봤냐면 교수님이 저희한테 강의 끝나고 자기 연구실로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자기 방이 있고, 그 직업을 가진 첫날부터 방 주는 건 교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아무리 기업의 임원이 떵떵거리고 고액 연봉을 받고 엄청난 자기 오피스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20년 넘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첫날부터 자기 방 주는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만큼 제가 내향적이에요. 되게 이유가 독특하셨네요. 저는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자로서의 꿈은 별도로 있지만 직업으로서는 무조건 교수예요. 나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연봉이 깎이는 건 괜찮아. 좋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못 버텨요. 못 버티는데 어쨌든 오늘부터 만약에 제가 있는 대학에서 오늘부터 교수님들은 전부 다 연구실을 다 빼고 공동으로 다 한 방에서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뭐 부스만 놓고 이렇게 우리 직장 가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전 그날부로 그만둘 겁니다. 못 견뎌요, 저는.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저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완전 의외시네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 방에서 잘 쉬고 동굴에서 잘 숨어 있어야 또 풀리고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서 다시 또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가 얹어집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후천적인 기술이 좀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술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좀 좋은 의미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테크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대호 편집장님도 외향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외향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향적인 분에 더 가까워요. 내향적인 사람에. 근데 그런 사회적 기술. 오늘부터 이것만 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구나.
근데 약간 저는 이이기는 한데 이로 나와요? I일 때도 네.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모르게. 성격 검사를 해보자. MBTI는 예. 성격 검사라기보단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어떤 세상에서 살았습니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입사원들이 그래서 이 I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나는 남의 말을 경청하는 편이다. 왜냐면 지가 경청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또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임원분들은 E로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나는 주도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문항에 예스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난 3년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느냐를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세상이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의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E와 I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MBTI는 그래서 자꾸 변하는 거고요. 제가 근데 어떻게 I로 보이세요? 저요? 제가. 왜 외향, 내향처럼 보이죠. 더 내향적일 거냐고요? 네네네. 글쎄요, 저는 보면, 네. 내향적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방 얘기에 집중을 잘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 말을 더 많이 내세우지 않고. 잘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경청하는 사람들. 경청하는 사람들은 외향적이긴 좀 어렵죠. 외향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말을 더 많이 해야 되죠. 그것보다는. 사실 저도 이제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 거리는데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제 오히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연마하고 계신가? 또 경청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김미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김 교수 나도 상담 공부해볼까? 했다 그랬는데, 김미영 선생님한테 제가. 네. 김미영 대표님한테 상담 첫 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네. 상담은 끊임없이 내 입을 닫고 남의 말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거다. 그랬더니 김미영 대표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또 김미경 대표님 원체도 달변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주고 남에게 통찰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건데 상담은 오히려 의외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사람만이 말을 하게 만드는 게 상담이기 때문에 좋은 상담가는 상담 부분 타고나죠.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성향에 따라서 미세 스트레스 관리도 달라질 수밖에 그래서 없는 결국은 거고. 내 성향, 내 성격에 걸맞는 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성향, 내 성격에 그렇죠. 맞게 해야 되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죠. 나는, 김경일, 너는 좀 내향적이니까 사람의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혹은 횟수가 조금 더 적으니까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에 어떤 신호가 올 거야. 그 신호가 뭐지? 요렇게 짜증내는 거였지. 요런 걸 알고 있는 거. 그 시그널이 뭔지도 알고 있고. 그쵸? 이거 신호 온다. 신호 온다. 그런 짜증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짜증이, 가족한테 대한 가벼운 짜증으로부터 시그널이 와요. 보통 이제 사실 짜증이 엄마한테 많이 내고 그러니까요. 가족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내게 되죠. 가까운 사람이 있고 더 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이건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이 늘었다라는 건 지금 스트레스 관리에 지금 적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보니까 추천서에도 나오시네. 이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김정은 선배님, 김정은 박사님이 내가 학생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더라. 내가 그 명지대 교수로 계실 때 내가 학생들한테 짜증을 이거는 굉장한 위험 신호다. 위험 신호다. 그래서 한참을 생각해 보셨대요. 근데 이 김정은 교수님은 대학 교수가 맞지 않았던 거라고 자기는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시그널이 얼마나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자기 학생들한테 짜증내면서 계속해서 꾸역꾸역 65세 정년까지는 채워야지라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20년, 30년 동안 불행하게 사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이고, 많으시겠죠, 진짜.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결정을 하신 거죠. 오케이, 그만둬. 내일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미세 스트레스의 시그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곰곰이 심지어는 집중해서 그 문제를 직면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직면했는데 그래서 꽤 큰 결정도 남들이 봤을 때는 의외의 결정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시그널도 모르고 고민도 안 하고 직면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의외의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 엉뚱한 바보 같은 큰 결정이 나오죠.
우선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야 하는 거고 네. 나도 모르게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파악을 하고 원인을 또 찾아야 하는 거고. 야, 근데 이게 다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파악이 안 될 거고요. 이것 때문에 괜히 이제 불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결국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권위적인 사람, 예. 그다음에 자기를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네네. 굉장히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죠, 심리학에서. 왜? 방금 전에 그렇게 짜증내도 깨닫지 못한 옆에서 시그널을 못 주는 거죠. 시그널을 못 주잖아요. 너 이상하다고 지금. 직원을 못 해주는. 예. 근데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아우, 나도 도덕적으로 보면 흠결이 좀 있지. 예. 그쵸?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또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요즘 조금 짜증이 늘었어? 이 편집장? 혹은, 교수님도 요즘 짜증이 요즘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알려주기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그래서, 권위적이며, 교훈을 주려고 하는 자기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일 위험하죠. 그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 프랑스 정치에서 가장 우리나라 지금까지 정치에서 가장 비극을 만들어낸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 의외로 근데 겉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데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히틀러. 자기를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충고를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세 스트레스가 무너져서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쌓이다가 그 시그널들도 다 시그널들도 옆에서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채 계속 넘어가니까 한 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한 방에 간다라는 게 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황당한 돌연사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책의 부제가 지금 눈에 들어왔어요. 네. 당신의 일상을 갉아먹는 침묵의 그렇죠. 파괴자. 침묵의 파괴자. 무섭네요, 이거. 무서운 얘기였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는 킬러예요.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래서 몸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사람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또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엉뚱한 뭐 수하에게 당할 수도 있고 자기 부하에게 당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한테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쉽게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가볍지만은 않은 이런 자꾸 짜증이 반복되고 있으면 분명히 내 안에서 굉장히 안 좋은 빨간불 직전에 시그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직언이 가능한 스타일의, 그러니까 직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나 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바른 말, 직언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게 되게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고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나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공장에서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난리가 나는 그런 작업 반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화내고 막.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아주 어이없는 그 추락사 하셨어요. 공장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이쪽에 난간 작업을 했는데 그 전날 강풍에서 펜스가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미끄러운데 가지 말라고 표지를 딱 표시를 해놨는데 다른 분이 그 근처에 가면 김씨 글로 가면 안 돼. 박 과장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장님은 그쪽으로 가는데도 모든 분들이 보면서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부장님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다가 훅 하고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얘기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은 본인한테 제일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미세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누적되지 않도록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만들어질 일이 그런 걸 쌓을 일이 없어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외국 저자가 지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더 잘 들어맞을 수밖에 없죠. 왜겠어요? 한국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는 건 방법이 없어요. 한국인의 뇌 구조 자체가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한국인의 뇌 구조 자체가 스트레스를 잘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근면성실해요. 근면성실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죠? 낙천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죠. 낙천적인 사람들은 그런데 그래서 덜 움직이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부지런하다. 근면성실하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우리도 뿌듯해하고 있는 사실이죠. 네네네. 근데 그래서 한국인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같은 얘기예요. 네,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같은 얘기예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근면성실한 게 곧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것과 동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약간 미세 스트레스가 좀 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아니 교수님의 전화가 지금 저 무음으로 울리고 있어가지고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우리 꽤 이제 녹화를 했는데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드려야 돼. 이 미세 스트레스가 이제 또 쌓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 제가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주려고 일부러 딱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계속 하시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보세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아 그래요? 이게 얼마나 섬세해. 편집장님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 빨간불 신호등이 들어온다. 물론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데 빨간불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이 미세먼지가 차오르듯이 이게 솔직히 미세먼지는 목이라도 칼칼하기라도 하죠. 근데 미세 스트레스는 이게 암덩어리가 될 때까지 모를 수도 있고 분명 아까도 이제 내가 주변에 짜증을 낸다라는 이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또 모를 수도 있겠고요. 이거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알려고만 하면 다 알 수 있죠. 이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아서 미세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려고 하면 되죠. 그럼 알려고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대부분 자기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출력하게 하는 거예요. 출력.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할 때도 뭔가 몸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출력시키잖아요. 그죠. 검사했으면 출력해야죠. 그렇죠. 그 대부분 뭐 일기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스트레스의 단서들이에요. 짧은 메모들. 이런 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필체만 봐도 자기 심리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쭉 보니까 이제. 종이가 꽉 눌려서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남겨야 돼요. 사실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순신 장군께서 난중일기 안 쓰셨으면 아마 못 버티시고 번아웃으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임진년 다음에 무술년까지 못 가셨을 거라고. 7년 동안 못 버티시고 바로 아마 심정지가 오시던 아니면 뭐든 하여튼 저 혈관 파열이 되시던. 근데 그 고난의 고통의 과정을 다 쓰시잖아요. 쓰시니까 약간 그런 게 보여요. 이분이 이렇게 써가시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시그널을 내부로부터 오는지를 그때마다 점검을 하시고 조치를 하셨구나. 뭐 먹은 얘기, 수다 떤 얘기, 장난친 얘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난중일기에. 그러니까 뭐 술 마신 얘기, 누구 욕하는 거 뭐 그런 거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그것 자체가 또 시그널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 스몰 토크도 되게 많고 이런 자질구레한 행동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 없이 난중일기를 보면 이 양반 뭐 한 거야? 뭐 술 먹었네, 장난쳤네, 뭐 누구 꾸짖었네. 계속 이런 얘기를 왜 쓰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기가 다 미세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한 관리들을 다 해서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또 거대한 스트레스, 거대한 시련 이런 것들을 맞서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난중일기는 요새 심리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할 정도로. 심리학적으로요? 네,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역사가 아니라? 네, 역사적이 아니라 이제 요새 다시 심리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난중일기가 한 사람의 아주 굉장히 오랜 7년간의 매니지먼트예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행복과 감사를 적어 나가면서 또 동력을 받고 아주 요럴 때는 내가 요렇게 해야 돼 드림들구나 뭐 이런 것도 알아가는 네네네.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구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강인한 분들 있죠. 네네네. 강인하고 잘 버텨내고 이겨내신 분들의 기록물들이 다 이런 작은 스트레스들을 관리하거나 작은 스트레스를 허투루 보지 않고 이런 것들에 요럴 땐 요렇게 하면 좀 풀리더라. 요러면 요렇게 하면 좀 풀리더라.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 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아직 완전히 결론 내리진 않았지만 네네네. 실제로 진짜 재밌는 패턴이 많이 보인다. 이상하게 난중일기를 보면 시련이 비슷한 시련이면 이게 늘 적으셨잖아요. 게다가 예. 그래서 시련이 비슷해지면 비슷한 음식을 드시더라고. 고난이 비슷한 게 오면 같이 먹는 사람도 좀 비슷해져요. 이런 패턴들이 자꾸 눈에 띄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역사 전공하는 분들이랑 같이 이런 걸 나눠보고 있죠. 얘기를 해보고 점검해보고 그러면 이거를 역사적인 서사적인 측면으로만 사건 사고로 보지 말고 오히려 이런 작은 스트레스와 큰 고난까지 다 아울러서 이분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셀프 매니지먼트 하셨는가. 예. 이 패턴을 어떻게 익혀가고 계시고 재생산하고 힘들 때 어떻게 했는가를 또 다시 또 기록하고 또 다시 또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자.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야, 그냥 성웅이 된 게 아니네요. 그럼요. 영웅이 아니라 네, 성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무리 강인한 인간이라도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내 정신력의 용량은 있어요. 근데 정신력이 세다라는 걸 우리는 막 강한 투지나 아주 막 불굴의 막 신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결과예요. 다 결과예요. 그게 다 셀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다 일상생활에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그 로이 바우마이스터 같은 연구자들이 그러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믿지 못할 만한 믿을 수 없는 게 의지력이다. 네, 윌파워. 네.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결국 그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거대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관리했다라는 건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땐 요렇게, 이럴 땐 저렇게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안 그러면 사람은 의지력은 곧 바닥납니다. 바닥납니다. 이게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대부분의 결과 변이를 우리가 원인 변이로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정신력, 의지력, 막 이런 신념 이런 정신력이 것들. 약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니죠. 그러니까 걔는 정신력이 약한 결과가 왜 나왔냐는 거예요.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는 이런 걸 물어보는 그 분도 계셨어요. 정신력이 강한 그런 성격은 없냐고. 왜 성격 검사로 정신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없냐고. 그게 되게 이제 안타깝지만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자기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강점을 살려야 될 때와 단점을 잘 보완하고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기법이 있다. 이게 정신력이 강하다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멘탈은 항상 쿠쿠다스처럼 바사삭 바스러지지만 그럼요. 또 금방 다시 회복을 해서 또 다시 오고 떠들고 또 일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와, 오늘도 우리 김경일 교수님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녹화가 끝나고 나면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저는 질문을 하나만 드렸다는 거. 그렇습니까? 예정했던 질문은 거의 여기서 하나 했나? 두 개 했나? 한 시간 거의 한 30분 했는데. 넘게 했습니다. 그러게요. 와. 저는 왜 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항상 근데 저는 김경일 교수님 뵐 때마다 정말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또 다음 달인가 우리 교수님 또 그 번역하신 책 맞아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 가지고도 또 한번 또 우리 유익한 시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